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막 출근한 김영사님께 형사과장님이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실종건이 하나 접수됐는데 이거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 강력팀 전부 출동 준비시켜. 어머. 누가 사라진 거죠? 60대 초반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신고를 한 거고요. 근데 저희가 날이 아닌 일산 서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팀으로 먼저 찾아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경이었고요. 이거 참. 아빠가 실종돼서 강력팀으로 접수가 된 게 아니라 교통사고 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뭐 많이 헷갈리는데 동부서가 아니라 서부서로 갔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남편이 사고가 났다고 알려준 장소가 일산 서부서 관할이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던 날이 25일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새벽에 모녀가 급히 경찰서를 찾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3일 전이네요? 네. 크리스마스가 되기 3일 전. 그렇죠. 뭐해? 바빠? 사고 처리 중이야. 도로공사 현장에서 추돌 사고 났어. 사고 처리를 이틀 동안이나 해? 어제 눈 많이 와서 못 움직였어. 지금은 어디 있는데? 현장은 덕이동이고 지금은 경찰서야. 가해자야? 피해자야? 아직 조사 중이야.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차가 못 다니진 않잖아. 지금 있는 곳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봐봐. 네, 진짜 보냈죠. 그러니까 이 앞에 상황을 보면은 사고가 나고 나서 이거 처리하느라고 급한 마음에 그러니까요. 경황이 없어서 연락도 못 한 것 같은데. 문자에 오타도 있고. 근데 사고 처리한 지 이틀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틀 동안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네,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한 건 5일 전인 20일이었습니다. 메시지는 22일이었는데 사고는 훨씬 더 전에 난 거네요? 네. 5일 전. 근데 가족들은 왜 그제서야 신고를 하러 간 겁니까? 계속 아내와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0일에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 연쇄 출도 사고가 나서 이틀간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저 대화를 나눈 다음 날 교통사고 피해 운전자가 사망을 하는 바람에 장례식장에 간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아내가 딸이랑 같이 장례식장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조사를 더 받아야 한다며 오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24일까지 계속 기다리다 결국 아내가 딸과 함께 교통사고를 확인하러 경찰서로 갔던 거였습니다. 어머, 이해되시죠? 이해가 되네. 근데 큰 사고가 나도 교통사고 조사를 이틀씩이나 하나? 그러니까. 않죠. 교통사고는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돌려보낸 다음에 다시 뭐 필요하면 그때그때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교통사고가 실제 일어나긴 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부서 실종팀으로 사건이 바로 넘어간 거고요. 남편의 마지막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25일 새벽 4시경에 저희 관할인 일산 동부서에 있는 한 쇼핑몰로 위치가 잡혀갖고 사건을 저희가 다시 받게 된 겁니다. 같이 온 따님이 아버지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좀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틀린 적이 없었는데 교통사고가 났다는 20일 이후부터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오. 그 제가 아까 읽었을 때 띄어쓰기가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또 사고 처리 중이야. 눈 많이. 눈 많이. 지금은 수사 중이야. 그쵸. 오타 투성이잖아요. 저거 애들이 약간 좀 보내는 문자도 아니고 저는 오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는 급해서 저렇게 보냈나? 다급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몇 날 며칠 가족들과 문자 메시지만 주고받았던 남편의 전화가 새벽 7시경 덜컥 연결이 됩니다. 어머. 아침에. 전화를 받은 겁니다. 어머. 남편이요? 갑자기 통화가 되니까 전화를 걸었던 실종팀도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실종된 남편이 아니라 아무 관련이 없는 대리기사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1시간 전쯤인 새벽 6시에 쇼핑몰 앞을 지나가다가 한 식당 앞에서 전화기를 주웠다고 했고요. 전화기는 받으셨어요? 네, 전화기를 받아서 가족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 잠금을 풀어가지고 문자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심상치가 좀 않았습니다. 22일하고 23일 이렇게 이틀간 거쳐갖고 카드를 결제한 내역을 문자로 와 있는데요. 그 금액이 760만 원이나 됐습니다. 카드 결제 금액이 760만 원이요? 22일 낮엔 영등포에 있는 명품 주얼리 샵에서 630만 원을 긁고 저녁엔 강남에 있는 고급 일식당인 오마카세에서 93만 원이나 쓴 데다가 23일 새벽엔 용산에 있는 호텔에서 31만 원을 사용한 게 문자로 와 있었습니다. 명품 주얼리를 사고 90만 원이 넘는 식사를 하고 그리고 호텔을 가요? 이게 서울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실종자가 60대 초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누가 봐도 실종자가 쓴 것 같지 않은데요, 카드가. 처음에 저희도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사고 다음 날인 21일 새벽 2시경에 휴대폰으로 대출을 4,640만 원이나 받은 내역이 있었거든요. 대출을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아니, 이 대출이 이렇게 돼요? 그것도 그러네. 카드 대출이 이렇게 쉽게 되나? 이렇게 큰 금액이? 휴대전화로. 이 상황이 점점 더 걷잡을 수 없게 막 진행되는데. 자, 이 정도 되면 일단 최소한 납치, 감금 예상되고요. 아, 거기다가 금품까지 지금 강취당하고 불법 대출까지 막 일어난 걸로 보이는데 5일째 심지어 아내가 주고받은 이 문자의 주인공이 남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신병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이제 걱정이 되죠. 맞습니다. 이 상황은요,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실종자의 휴대전화를 한참 살펴보던 우리 김 형사님이 네. 결정적인 걸 찾아냅니다. 결정적인 걸요? 사진첩을 보다가 혹시나 그 삭제된 사진이 있는지 휴지통을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20일에서 21일 넘어갈 무렵에 사진 2장이 지워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머, 근데 그 사진은 차량 범퍼 일부가 찌그러져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삭제하매? 아, 교통사고가 나긴 났었나 보네요. 그런 거 같은데요? 그 사진을 왜 지워요? 사실은 이게 뭐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빨리 지우진 않죠. 야,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생겨서 범인이 지었나 본데? 그랬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근데 마침 실종자 휴대전화 설정에 사진을 찍어놓은 장소와 위치를 저장되게끔 설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사진을 복원하고 이제 윤여성 형사한테 관제센터 가갖고 정말 교통사고 난 게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시켰습니다. 진짜 사고가 난 게 맞았나요? 그 아내가 받은 메시지 중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 말고는 전부 다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사고가 난 장소도 상황도 모두 달랐습니다. 어머. 아니 저 공사 현장이 아니잖아요. 왜요? 아이고. 저 택시잖아요. 뒤에 오는 게. 아이고. 그러니까 저게 직진 신호가 있을 때 우회전 차량은 일단은 멈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저렇게 차가 많이 다니면은 서서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빠르게 우회전을 그냥 해버렸네. 예, 보신 것처럼 직진 신호를 받고 정상 운행하던 택시 앞으로 SUV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난 상황이었는데요. 피해 차량인 택시가 실종자의 차량이었고 가해 차량의 차주는 파주에 사는 60대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에서 내렸네요. 그래서 이제 사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네네. 아니 근데 SUV에서 내린 분은 남자 아니었나요? 그렇죠. 남자가 저쪽으로 걸어간 것 같은데. 근데 차주는 아까 60대 여성분이라고 하셨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예, 두 사람이 17분가량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각자의 차에 타더니 택시가 앞서 운전한 방향으로 SUV가 뒤따라갔습니다. 두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같이 움직이는 것도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아니 이게 제법 속도도 있어 보이고 가벼운 사고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사람이 다친 건 아니어도 차는 수리를 해야죠. 그렇죠. 처리를 해야겠죠. 네.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처음에 가족들이 서부서 교통과에서 차량 번호로 확인을 했을 때는 사고 접수가 아예 안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그렇죠. 그럼 보험회사에 접수도 안 한 모양인데요. 그렇단 얘기죠. 네. 원래 보험회사에서 기록이 다 경찰서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일산 동부경찰서 강력팀은요, 이 사고가 강력 사건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재빨리 확인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카드를 막 펑펑 쓴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어떻게 확인한다는 거죠? 카드 사용처 중에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용산 호텔에 CCTV와 입실 명단을 봐달라고 인근 관할서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녀 2명이 카드를 쓴 걸로 나왔습니다. 아, 이것도 어머. 뭐야, 또. 20, 30대 남녀가 나와요? 누굽니까 카드 쓴 게? 호텔 입실 명단에서 남성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전화번호 몇 자리는 흘려서 대충 적어놓긴 했는데 이름을 제대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교통사고 가해 차량 차주의 가족관계를 확인해봤더니 60대 여성의 아들로 나왔습니다. 그 SUV에서 내렸던 남자가 이 차주의 아들이었네요? 아, 엄마 차 몰고 다니면서 사고 낸 거네. 그렇죠. 그러면 아들이 택시기사님의 카드로 펑펑 쓰고 다니면서 대출받고 여자친구와 크리스마스라고 파티를 즐겼다? 뭐 이런 스토리인 거예요? 야, 이게 막 기가 찬데. 아,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름만으로도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범인은요, 이기영이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동거하던 여성과 택시기사를 살해한 택시기사를 연이어 살해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1살 남성, 이름은 이기영입니다. 나 지금 여기서부터 소름 끼쳤어요, 지금. 그게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이름이? 네. 이 이름 모를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해서. 사건이었으니까. 야, 김 형사님이 그 삭제된 사진을 찾은 게 진짜 신의 한 수네요. 그렇죠. 진짜로. 저희는 이기영이 뭔 일을 벌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용의선상에 올리고 관련된 정보를 싹 다 모아보니 그날 왜 교통사고가 난 건지 정도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만 4범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9년 전이죠. 2013년에 음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3개월 만에 무면허로 또 음주운전을 했는데요.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 손을 물어뜯은 겁니다. 당시 군대 부사관이었는데 군사재판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 불명예 전역을 한 게 확인됐습니다. 네. 상습범이네, 음주 상습범이네. 직업 군인인데 아유. 음주운전을 2번이나 해. 그리고 네 건이라 그랬으니까 말씀하신 거 외에 2번이나 더 그리고 음주운전을 두번 했다는 더한 더한 거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택시랑 사고 났을 때도 술 마시고 운전해서 그냥 막 뭐 막무가내로, 영상에서도 봤지만 잠깐 섰다가 가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막 뛰어들더라고. 예, 그렇게 예상이 됐죠. 그리고 최근 사건 접수 기록을 보니까 2주 전에 이기영 앞으로 폭력 사건도 한 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신고를 한 피해자는 여자친구였고요. 그래서 진성이 형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여자친구를 때렸어요? 음주에 폭행에 완전 문제 덩어리네. 그때 당시 이기영이 여자친구를 집에서 때린 폭행 사건이 하나 접수된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고가 접수된 장소로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실종자 택시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가고 있던 주소지에서 600m 정도 떨어진 공터인 것입니다. 일단 택시부터 이제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갖고 택시를 확인했는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상태로 누군가 차를 막 뒤졌는지 조수석에 마구잡이로 널려 있었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집 인근 공터에다 그냥 택시를 버려둔 거네요? 그렇죠. 어리석다 어리석어. 600m?
그 정도는 금방 찾죠, 사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블랙박스 메모리도 빼가고 자기 딴에는 이제 증거를 인멸했으니까 결정한 거죠. 뭐 버리고 가도 네.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김 형사님은요, 택시를 확인하고 곧바로 이기영 집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그때가 이제 신고가 들어온 당일이죠. 25일 아침 11시경이었는데요. 네. 이 무렵에 김 형사님의 전화가 또 한 번 울립니다. 112 신고 한 건이 들어왔는데요. 남자친구 집 옷장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자는 바로 이기영의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었던 여자친구입니다. 어머. 그럼 옷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택시 기사님이었던 거네. 너무 끔찍해요. 아 근데 그 여자친구를 어쩌다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고양이 밥을 챙겨주려고 사료가 있던 방으로 갔다가 옷장 문고리에 빈 쇼핑백이 걸려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쇼핑백 끈을 풀고 옷장 문을 열었다가 시신을 발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쏙 붙였습니다. 시신이 떡하니 보였거든요. 가린 것도 아니면서도 그 피해자 머리 위에 옷이랑 빈 박스를 쌓아둔 상태였습니다. 진짜 사람이 취급을 한 아니고 거네. 물건 물건 취급을 한 거네, 네, 진짜. 진짜 나쁜 놈이네. 이 문만 열면 보일 걸. 그렇잖아요. 그걸 치우니까 피해자의 점퍼로 머리 위까지 올려서 얼굴을 가려놓고 상체를 묶어놨고 저 허벅지와 종아리를 벨트로 묶어 단단하게 고정시켜놨습니다. 점퍼를 내려서 얼굴을 확인했더니 택시기사님이 맞았습니다. 아유. 부검 결과로 사인을 확인했는데요. 두개골 골절과 경부 압박 질식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이마 정중앙이 함몰돼 있었는데 공격 당시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이마를 짚으셨는지 피해자 손바닥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 아우. 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건이 이미 5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사실 시신을 그때부터 방치를 했다고 하면 이 부패되면서 집안에서 냄새가 상당히 났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자친구가 모를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여자친구도 어디 바깥에 있다가. 아니 뭐 그날 아침에 우연히 집에 갔던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다. 23일 새벽에 용산 호텔에서 같이 있다가 24일 날 아침에 이기영 집으로 와서 둘이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서 하룻밤 여자친구 혼자 잤던 상황이었고요. 택시기사님 카드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흥청망청 쓸 때 같이 있긴 했던 거네요. 지금 호텔도 같이 하고 네. 주얼리도 사고. 예,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 여자친구를 의심하긴 했었습니다. 그 방이 3개짜리 아파트였는데요. 한 겨울인데다 그 방만 보일러를 꺼놨어가지고 부패가 많이 진행된 건 아니긴 했는데요. 둘이서 쓰던 안방을 제외하고는 집안 전체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현관 입구에 이기영 걸로 보이는 신발이 여러 켤레 있었는데요. 그 위에 군데군데 혈흔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겁니다. 거실 입구에도 핏자국이 흐릿하게 보였고요. 처음엔 너무 지저분해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몰랐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근데 이것까지 몰랐을까 싶었던 게 나머지 작은 방에서 발견됐던 겁니다.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피로 흠뻑 젖은 발매트가 나왔었거든요. 발매트가 집에 피 냄새도 분명 났을 텐데 진짜 몰랐대요? 집에 왔을 때 현관 앞에 있던 피 묻은 발매트를 여자친구도 봤다고 했습니다. 피를 보고 놀라서 뭐냐고 물었더니 이기영이 갑자기 췌장암 말기라고 했다고 하고요. 기침을 했는데 피를 토했다고 하면서 황급하게 발매트를 쓰레기 봉투에 집어 넣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땐 여자친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여자친구의 상황을 보니까 정말 이기영의 말을 좀 철석같이 믿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 여자친구가 귀화한 외국인이었는데요. 이기영을 50대 의류 브랜드 사장에다 이름도 가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남자친구는 어디로 간 거냐고 물어보니까 24일 날 밤에 갑자기 비밀 작전이 있다며 이제 나갔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비밀 작전이요? 이것도 무슨 소리야? 그 50대 사장으로 알고 있었던 것도 황당한데 비밀 작전이라고요? 비밀 작전이 뭐예요? 아, CIA? 네, 맞습니다.
여자친구는 이기영을 CIA 요원을 알고 있었고요. 24일 날에도 이기영 동료가 마카오에서 작전 수행을 하다가 잡혀서 당장 가봐야 한다면서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기영의 휴대전화로 위치를 확인해봤더니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대형 병원이랑 주변에 숙박업소들이 쫙 있었는데 여성이 형이 아무래도 병원에 있는 것 같다면서 병원으로 먼저 가보자고 했습니다. 병원으로요? 아니 그렇게 사건을 저질러놓고 이기영이 병원에 갔을 리가 뭐가 있죠? 도망가도 모자랄 판에. 왜 병원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택시기사님의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던 식당 인근 CCTV를 네. 우리 윤 형사님이 이미 다 봤기 때문입니다. 여기 고깃집이잖아요. 신용카드를 꺼내서 일행한테 건너네요? 뻔뻔하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어. 사람들하고 이제 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세상에. 어머, 뭐야? 어머, 뭐야? 이래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네. 갑자기. 아이고. 어우, 막 바닥에 굴르고 난리가 났네. 어우, 위험해. 저 도로에서. 싸우네. 주먹을 막. CIA 요원이었다 그러면 네. 저렇게 싸울 리가 없지. 아까 저렇게 싸움이 있었으니까. 다쳤을 다쳐서, 것이다. 병원에 갔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기지국 위치가 움직이지도 않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숙박시설이나 병원에 있을 것 같은데 저 CCTV를 보니까 병원부터 갔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새벽에 입원한 환자 명단을 확인해보니까 응급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야, 응급실이요?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맞아서 얼굴이 퉁퉁 부은 상태로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다쳤는지 치료를 받은 상태였고요. 그때가 25일 낮 12시쯤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니, 9시에 수사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 3시간 만에 검거하신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말이 돼요, 이게? 이게 지금 저희가 들은 게 이게 3시간짜리 얘기예요? 아, 진짜 대단한데? 와. 근데 검거를 하신 그 순간에 이기영이 어떤 태도였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미란다 원칙 고지하면서 우리가 왜 왔는지 아냐고 했더니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다? 아직 술이 들깨서 술주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모르겠습니다도 아니고 네. 알겠다도 아니고 가봐야 할 것 같다? 지금 이기영이 저지른 사건이 2건이잖아요. 네. 형사들이 다짜고짜 왔어요. 뭐 어떤 사건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 폭행 사건인지 아니면 살인 사건인지 인지 아니면 그전 살인 사건인지 그 전 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봐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구나. 저희는 진짜 그때도 이기영이 연쇄살인범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서로 데리고 갔더니 수사팀을 보고 갑자기 90도로 허리를 쫙 굽히더니 큰 목소리로 인사까지 했고요. 어머. 사건에 대해 모른 척 발뺌을 해서 옷장에서 시신 나왔다고 하니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시작됐죠. 그때부터 전쟁이. 정말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정도로 황당한 소리를 늘어났습니다. 아니 일단은 90도로 인사한 것부터가 너무 이상해요. 당당한 거야? 아니면 뭐 조직도 아니고 무슨 이게 그래서 무슨 황당한 얘기를 했나요? 이기영의 최초 진술입니다. 대초 진술이요? 장관님, 그 택시기사는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럼 뭐 어디까지 얘기가 믿어주실지 모르겠는데 그날 저도 진짜 깜짝 놀라갖고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날 택시기사님이랑 교통사고가 난 건 맞아요. 그 합의금을 달라고 하시길래 그 기사님이랑 저희 집에 같이 갔던 거고요. 근데 누가 그럴 줄 알았겠냐고요. 저희 집에 조선족이 5명이나 있었다니까요.
제 사채 빚을 받으러 왔다면서요. 뭔 소리야? 택시 기사님이 저희 부모님인 줄 알았는지 갑자기 막 그놈들이 막 기사님한테 달려들어가고 막 사정없이 주먹으로 막 때리는데 가만히 있다간 저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도망쳤을 뿐이고요. 에? 진짜 그게 다예요. 믿어주세요 제발. 소름 끼쳐. 휴지 좀 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진술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 울어요? 이렇게 써 있어갖고 한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요. 그막이. 이렇게 이경 씨처럼 울면서 이렇게 진술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지. 사채는 쥐가 썼는데 택시 기사님을 왜 때리겠어? 말도 안 돼. 아니 이건 3년도 소설이 이런 건 없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너무 안 맞는데 앞뒤가. 근데 막 울면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기영 집에 남아 있었는데요. 여성한테 전화 받고 CCTV를 확인했더니 20일 밤에 그 집에 들어간 거는 이기영과 택시 기사님 뿐이었고 나오는 사람은 이기영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믿지도 않았지만 CCTV 확인했다고 하니까 한술 더 뜨는 겁니다. 이기영 집이 5층이었는데 조선족들이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가서 CCTV에 안 잡힌 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 그냥 뭐 막 던지는 네 그냥. 그냥 아무 얘기나 막 던지네 진짜. 그냥 5명이 벽을 타고 야 이거 군부대도 힘들어. 자기가 한 거짓말이 안 먹히는 것 같으니까 언제 그런 듯이 다시도 눈물을 딱 그치고 담배 한 대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하면은 주겠다고 했더니 살인을 인정했는데 이번엔 우연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와. 우연한 사고. 택시기사님이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1,4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가진 돈이 230만 원 뿐이라고 했더니 뭐 애미애비 없이 혼자 사는 놈이라고 욕을 해서 홧김에 손에 잡히는 대로 뭔가를 던졌는데 그게 마침 아령이었다고 했습니다. 참 이거 참. 휘둘렀는데 이마에 정확히 맞았다고요? 맞은 얘기야? 에이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게 그때 이기영 통장에 확인해 보니까 17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돈으로 합의하려고 했냐고 했더니 자기 할머니 건물 창고에 몰래 숨겨둔 4억이 있다는 헛소리를 했었습니다. 창고에 돈이 있는데 집으로 데려간 자체가 말이 안 됐지만 이것 때문에 저희가 창고까지 정말 확인해야 했었고요. 역시나 말짱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우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그렇죠? 하지. 형사님들은 또 다 확인하셔야 시간 되고. 낭비, 수사력 낭비. 이게 또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확인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 거짓말하는 이 살인자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지금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신고자였던 이기영의 여자친구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상과 한 채의 오차도 없이 20일 날 이기영이 또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2주 전에 신고했던 데이트 폭력 때문에 여자친구가 부모님 집으로 가버리자 그날 여자친구 부모님까지 모시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사죄를 한 자리에서 혼자 고량주 2병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음주운전을 말리다가 화가 나서 부모님이랑 집으로 가버렸다고 했고요.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2021년 6월에 출소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출소 후 3년까지 누범 기간이어서 또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신고도 못하게 하고 거액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겠다면서 택시 기사님을 유인했던 거네. 그렇죠. 유인한 거죠. 네. 이기영이 택시 기사님하고 집으로 들어간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20일 밤 11시쯤이었는데요. 사망 직후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모두 풀어서 마치 자기 전화인 양 대출을 받고 택시 기사님이 저 아내분한테 계속 문자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대출까지는 3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지금 택시기사님을 어떻게든 영영 입을 닫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대출까지 이렇게 순식간에 막 이어졌던 것은 기존의 범죄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맞습니다. 이 자칫하면 암수범죄가 될 뻔한 그 전 여자친구의 살인도 대출로 마무리했을 것으로 수사팀은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 여친도 살해 후에 그렇죠. 대출을 그 여자친구 명의로. 즐겨봐
이 채널.